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제 첫인상은 주로 날카롭다거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하다는 느낌이래요. 제 직업이 내과 전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일할 때는 좀 정확하고 예민한 건 맞지만 평소에 저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운동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러닝머신을 달리면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공감 가는 사연도 많아서 귀가 즐거워요. 저도 망한 결혼을 걷어차고 화려한 돌싱으로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심심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더랬죠. 저의 화려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참 흔치 않게 살짝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랍니다.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은 항상 의사 되라고 거의 세뇌시키셨어요. 부모님도 의사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그러셨던 거죠. 전 부모님 소원대로 의대에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진 그냥저냥 부침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부모님과 저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대리기사 하시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알바를 2개나 하셨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과외를 3개나 하면서 진짜 힘들게 공부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한 고비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수도권의 나름 큰 병원의 내과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근방으로 아파트도 자가로 마련하고 부모님 집도 근처로 마련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30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생기니 부모님이 결혼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저도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대학 시절 잠깐 해본 풋사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제 인생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사람 몇 번 만나면서 소개팅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제 직업에 관심을 두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네요.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봐라. 너보다 2살 어린데 아주 괜찮은 총각이란다.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래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단 일하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게요.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돈 잘 버는 게 우리한테 효도하는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서 손주 안겨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도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의사 되라고 닥달하지 말고 시집이나 일찍 보내지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냐고요. 그러게 의대 다닐 때 동기 하나 좀 물어서 결혼하라니까. 그거 하나 못해서는. 다른 의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던데 너만 바쁘니? 잔소리 말고 주말에 나가봐. 알았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좀 강요하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싶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그렇게 주말에 기대 없이 나가봤는데요. 지금껏 만난 남자들보단 키도 크고 늘씬한 게 훈남이더라고요. 배불뚝이나 대머리 아니면 키가 저보다 작은 남자들만 보다가 호감형인 남자를 보니 처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열렸었나 봐요. 제약회사 영업직 대리답게 서글서글하게 말도 참 잘하고 데이트도 부드럽게 리드를 잘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누난데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내가 확 데리고 살까? 진짜 여자 많이 만나봤죠?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능글맞게 잘도 해요? 제가 뾰족하게 굴어도 진짜 제가 마냥 귀엽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푹 빠져버렸답니다. 3번 정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좀 안 되는 기간을 연애에 푹 빠졌더랬죠. 부끄럽지만 제가 제대로 해본 처음 연애였거든요. 남친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워서
이래서 다들 연애를 하나 보다 싶었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서 진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친이 드디어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자기가 나보다 너무 능력 있고 예쁘고 잘나서 내가 진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자긴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연봉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눈에 차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요즘 자기 때문에 울고 웃는데. 난 내가 의사라서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한테 내가 배우는 게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난 홀어머니랑 둘이 살잖아.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서 자기 부모님이 날 잘 봐주실지도 너무 걱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특별할 것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남친의 진실한 청혼에 저는 바로 승낙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핑크 구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네요. 이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상견례 전에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긴장한 것과 다르게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인물이 그래도 빠지진 않은데 노총각이 다 되도록 왜 결혼을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새아가처럼 잘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가 싶다.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멋진 여자 찾다가 드디어 우리 아영이를 만났죠. 날씨가 쌀쌀하니까 얼른 밥 먹으러 들어가요. 자자 갑시다 우리 여왕님들.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시모한테도 다정히 챙겨주고 농담하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을 보니 더욱 남친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쉬고 있다는 시모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얌전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네가 의사라는 건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데 의사 며느리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걱정이구나. 우리 한가족 되면 내가 며느리 배려하면서 대접 톡톡히 해주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렴. 엄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혹시라도 나 몰래 이 사람 구박하면 나 진짜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두 여왕님 잘 떠받들면서 살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고요. 넉살 좋게 시모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남편이 은근히 듬직해 보였어요. 저와는 진짜 반대인 성격이라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남편 성격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좋게 본 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 집으로 가서 얼마나 넉살 좋게 행동을 하던지 나중엔 부모님이 정서방하면서 더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간 살찌겠어요. 그래도 많이 해주실 거죠? 아휴 그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게. 어째 우리 딸이 남자 같고 자네가 더 곰살 맞은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둘이 보니 참 잘 만났다 싶어. 제가 우리 아영씨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얼굴도 훤칠해서 아니 무슨 요즘 유행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 보는 것 같아. 내가 아주 우리 사위 팬 되겠어. 그렇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꽤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냥 시작하기로 했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큰 사이즈로 바꿔온 것 빼고는 있는 그대로 살았네요. 지금 일하는 병원 근처라 제가 출퇴근하기에 좋고 시모가 혼자 사는 아파트하고도 그렇게 멀진 않아서 시모도 뭐라고 불만을 말하진 않았네요. 그러다 시모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진료실로 들어오는 시모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속이 더부룩하고 영 안 좋아서 진료받으려고 우리 며느리한테 왔지. 여기까지 오시려면 30분은 차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럴 수 있니? 더 멀더라도 우리 새아가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좋지. 그리고 공짜잖아. 이 병원에 오면 진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종종 병원에 오면 직원들을 붙잡고 뭔 말을 해대고 못 살게 구는 것 같길래 수납 직원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결제했죠 뭐.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으로 오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저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시모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지내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러 점심시간 직전에 와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지? 우리 오늘은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의사 며느리가 맛있는 것 좀 사줘. 아, 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 많은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아니, 내가 봐둔 데가 있어.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얼른 움직이자. 그렇게 시모한테 떠밀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안에서도 꽤 가격 나가는 레스토랑으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이미 시모 친구 4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 우리 의사 며느리 데려왔어. 어때?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참하지? 아니, 얘들이 결혼식에 와서 봤으면서도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말이야. 진짜 의사인데 얼굴도 곱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것들 먹어. 내가 왕년의 최정란이가 아니야. 이제 의사 며느리 둔 최정란이라 이거야. 시모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불편하게 밥 대충 챙겨 먹고 거의 30만 원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결제해버렸죠. 이게 한 번뿐이면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의사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심시간 맞춰서 연락이 오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점심시간이지? 나 여기 병원 앞 사거리에 소갈비집에 와 있거든. 그리로 점심 먹으러 오너라. 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 못 오면 어떡하니? 내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있단 말이야. 정 그러면 잠깐만 와서 계산 좀 해주고 가. 내 체면은 세워줘야지. 며느리 자랑 실컷 했는데 내가 뭐가 되니? 안 가면 병원까지 쫓아올 기세길래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야만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또 한바탕 시모의 자랑이 이어졌고요. 저는 남은 음식 깨작대며 먹으면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멍하게 듣고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건강한 내과 전문이잖아. 내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며느리 봐서 저기 내과로 가. 어머, 나 그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의사시니까 지금 나 진료 좀 봐줘요. 잠깐 맥 좀 짚어줘봐. 그래, 새아가 여기서 잠깐 봐줘봐라.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무슨 맥을 짚어요. 진료 원하시면 병원에 직접 오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데서 진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 이제 진료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짜증이 몰려와서 더 있다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실컷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시모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기 전에 하루 전엔 연락 주고 오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구멍가게 오시듯이 그렇게 자꾸 오시면 제가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시는 것도 좀 자제해주세요. 저 너무 바빠서 원래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머니 때문에 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머,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니?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하고 나도 우리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시모가 풀 죽어서 말을 하니까 꼭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다른 말로 돌려서 대화를 끝내지 못한 적이 많아요. 이번엔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준다며 오늘 또 친구들하고 병원 근처 고깃집에 오셨어. 점심시간에 나 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면 그러시겠어. 난 장모님이 우리 회사 오시면 엄청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좀 차가운 면이 많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수시로 찾아오셔도 나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밥 다 사드렸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백화점 식당 아니면 갈비집 아니면 비싼 일식당만 가시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그럼 앞으로 어머니 찾아오면 당신이 돈 대신 내줘.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깟 밥값 가지고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주름 더 생겨.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요즘 따라 제 외모 가지고 자꾸 한 소리씩 하는 남편이 거슬리더라고요. 여기서 제 주름 얘기는 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거나 슬쩍 넘어가는데 도 같아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긴 했는지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오는 날이 확 줄었어요. 저도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시모와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주말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과 함께 가봤더니 앓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너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니?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래도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부부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용돈 다 드렸고 자주 급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시는 돈 저 한 번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넌 가만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가려고 하거든. 요즘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아주 크고 멋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 같은 걸 한다더라. 이 사람은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젠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대로 바쁜 와중에 용돈도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효도 여행이요?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갑자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내가 바빠서 요즘 장인 장모님한테 소홀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럼 직접 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뭐야? 엄마, 그거 여행 가세요. 얼만데요? 어머, 진짜?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1,0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 200만 원을 걸어야 돼. 금액은 할부로 내도 되고. 근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그깟 1,000만 원이 부담되겠니? 어머니는 제가 무슨 어머니 지갑인 줄 아시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다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이 보내준다니까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엄마, 200만 원이면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겨울에 동남아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친구들은 다 간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명색이 의사 며느리 뒀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데 좀 보내줘. 제 한 달 월급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월급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큰 돈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여행 못 보내드렸고요. 전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아들 카드로 긁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같이 밥이 넘어갈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혼자 공원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집으로 들어갔죠. 늦은 시간인데 남편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저는 깜깜한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다시 켜봤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시무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또 바로 전화가 왔죠. 너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니? 네가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줘. 왜 전화하신 건데요? 그 여행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미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니? 넌 내가 너무 봐준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도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라. 다음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림 배우고 청소도 좀 하고 해라. 일요일에 안 오기만 해봐. 알았어? 시모가 그렇게 잔뜩 으름장을 놓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돈 안 주니까 바로 안면 바꾸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무시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무조건 오라고 전화를 해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연히 안 갔어요.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무슨 테니스를 친다면서 나갔거든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안 갔어? 일요일에 가기로 했다며.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셔. 빨리 가봐. 내가 왜 가? 난 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 비싼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보내드려. 난 며느리로서 내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효도는 셀프 몰라? 내가 1,000만 원짜리 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어딨어. 당신은 능력이 되잖아. 며느리로서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잖아.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지금 남편 역할, 아들 역할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저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남편이 금세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이 말을 한 건지 만 건지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라고 난리를 쳤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주말에 그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해. 알았어? 내일도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진짜 별 어거지를 다 부리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시모한테 가보라고 했죠. 시모가 맛있는 저녁 해놨다고 먹고 오라고 말이죠. 저는 어차피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저녁 8시쯤 되자 시모한테 또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너 와서 저녁 하라니까 왜 우리 아들을 보내? 전 오늘 야간 근무라 못 가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오라고 소리만 치시니까. 대신 아드님 보내드린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가 너 오라고 했지.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라고 하니? 저는 밤 10시까지 진료 보는데 전 안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저를 못 괴롭혀서 난리예요? 그 여행비 안 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여행 꼭 가야 된다. 다달이 용돈 더 주는 셈 치고 할부라도 해줘 그럼. 너무 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깟 200만 원 바로 보내버리고 말자 싶었죠. 알았어요. 돈 드릴 테니까 저 그만 괴롭혀요. 일단 계약금 200만 원만 드릴게요. 진짜니? 역시 우리 며느리답다. 의사답게 화끈하고 통도 크구나. 고맙다. 아들은 내가 밥 먹여서 보낼 테니까 끝나고 집 가서 푹 쉬어라. 곧바로 시모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주니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슬슬 또 시모가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남편 없이 저 혼자 갔는데 글쎄 시모가 가자마자 과일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먹으라며 챙겨주는 척을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여행 갈 돈을 안 주니? 800만 원 다 못 주면 200이라도 줘라. 내가 여행사에는 다달이 준다고 말해놨다. 800만 원 한꺼번에 주면 더 좋고. 200만 원 계약금 드렸잖아요. 나머지도 다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친구들은 예약 다 하고 벌써 1,000만 원 일시불로 낸 애들도 있다. 내가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인데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나 애 좀 그만 태우고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통 크게 한번 내줘. 효도 여행이요? 제가 친자식도 아니고 이제 이혼할 마당에 전 시모 효도 여행 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모 앞에 준비해간 사진들을 쫙 뿌려버렸어요. 인상을 찡그리며 사진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준석이란 말이니? 내가 돈까지 써서 얼마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인데 아들 얼굴도 구별 못해요? 그쪽 아들하고 다른 여자하고 잘 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누구한테 그놈의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남편놈의 숨겨진 추악한 행태를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엽다 예쁘다 해주더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뱃살이 늘어졌다느니 입가 주름이 너무 패였다느니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더니 제가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거의 한 번 지방으로 출장 가면 3일씩 집을 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연애 전엔 출장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돌고 도니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전 잠잘 시간도 없지만 돈은 남아도는 사람이라 바로 흥신소의 남편 뒤 좀 캐달라고 했어요. 역시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는 지방의 비싼 풀빌라에서 2박 3일씩 어린 상간녀랑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들을수록 가관이었네요. 같은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신상 조회해드릴까요? 네, 소송 걸어야 되니까 싹 해주시고요. 뭐 다른 증거 제가 찾아야 될 건 없어요? 블랙박스는 가능하시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잭컴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차에 놓고 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찾으면 증거는 충분하실 것 같네요.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으니 밤에 들어와서 아주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 다 찾아보고 잭컴폰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제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 잘했네요. 상간녀는 남편 놈보다 15살이나 어렸는데 아주 남편이 비싼 식당에 다 데리고 다니며 밥 사 먹이고 명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사다 날라줬더라고요. 저한텐 길거리에서 파는 머리핀 하나 사준 적 없는 인간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제가 데이트 비용 낸 적이 훨씬 많았고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말로만 대단하다, 귀엽다 이런 입 발린 소리만 들으면서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네요. 거기다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를 읽으니 더욱 제가 호구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백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어서 너무 멋있어.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한참 보는 거 알아놨지. 내가 우리 애기 가방 하나 못 사주겠어? 나한텐 돈 들어오는 든든한 지갑이 있잖아. 못생기고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의사니까 산다는 마누라님? 우리 사랑에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하기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 애기 얼굴 보다가 걔 얼굴 보면 꼴이 말이 아니야. 토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볼품 없으면 관리라도 해야지.
맨날 바쁘다고 로션 하나 안 바른다니까. 진짜 여자로 전혀 안 느껴져. 우리 자기한테 여자는 나 하나면 되잖아. 우리 다음 주에 여수 풀빌라 가는 거 맞지?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약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기가 가고 싶다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지. 우리 다음엔 휴가 날짜 맞춰서 하와이 한번 갈까? 내가 마누라 전에 자기를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남편의 추악한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저는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남편이 집안일 한 번을 안 도와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고 살았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괜히 남편이 나 때문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런 걸까봐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상간녀한테 말하는 저에 대한 본심을 확인하니 저 혼자 노력했던 결혼 생활이 다시 머릿속에서 지나가며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저 혼자 남편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그냥 인생의 보험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출장 간다고 하면 오히려 흔쾌히 보내줬죠. 그리고 남편 놈을 한 방에 보내버릴 증거들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제가 던져준 사진들을 확인한 시모는 오히려 안면을 확 바꿔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니? 직장 동료랑도 야유회인가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뭐 별거 없구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맛보기용으로 가장 약한 걸로 보여준 건데요. 소송 들어가면 제대로 다 보여줄게요. 뭐? 소송?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할 거란 말이니? 너도 이제 금방 50인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바람은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남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다 바람 핀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이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도움 안 될 거면 차라리 나도 더 어리고 잘생긴 남자 데려다가 즐기고 사는 게 낫겠네요.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나이에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 주제에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말이죠. 그 못난 인간이 바람 필 때도 지 마누라가 의사란 걸로 여자를 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찌질하지 않아요? 니네 부부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여행 갈 돈만 좀 줘. 정 안 되면 빌려주면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지금 내 친구들 다 간다는데 나만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말이 나오겠니? 지금 이 마당에 그놈의 여행이 중요해요? 어차피 계약금 200만 원도 당신 아들 돈이었으니까 나머지도 아들한테 받아내요. 그 돈이 우리 준석이 돈이라고? 그렇게 돈 잘 버는 네가 줘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돈을 냈어? 이혼한다는 말보다 계약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는 게 시모한테는 더 충격인 모양이었죠.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증거 수집이 다 됐다 싶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워낙 남편 놈을 좋게 보셨던 두 분이라 한참 동안 충격으로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놓고 뒤로는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이혼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발 딛고 못 살게 만들어버려라. 그놈이 명절하고 어버이날에 50만 원씩 줬어. 우리야 너한테 용돈을 넉넉히 받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거든. 그거 홀랑 안 써버리길 얼마나 잘했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돌려주든 어떻게 해버려라. 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바로 시모한테 줬던 계약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며느리 돈을 더 쓰지 못한 게 억울했는지 시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라는 게 시애미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아들 돈으로 계약금을 내? 어쩜 이렇게 못됐을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질려서 더 어린애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냐? 엄마가 생각하는 게 이따위니까 아들도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쓴 게 그렇게 억울해요? 난 당신 아들한테 철저히 속았는데 당신들한테 쓴 내 돈이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때였어요. 우당탕탕 문이 열리면서 남편 놈이 뛰어들어왔죠. 급하게 달려왔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양복 셔츠도 삐져나온 모습으로 제 앞에 바로 납작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진짜 다 오해야. 그냥 출장을 같이 몇 번 가다 보니까 당신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걔가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그런 애송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그렇게 어린 년이랑 정신 연령이 똑같아서 그런가 아주 잘 맞더라. 내가 사진만 몇 장 올려주니까 증거가 그게 다인 줄 알아? 네 놈들이 나눈 메시지도 한가득이야. 애기야 하면서 난리가 났던데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걔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로 정리할게.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다 설명했을 텐데 그걸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어떡해. 일이 지금 너무 커졌어. 역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너 때문에 상처받고 이악 물면서 1년을 버틴 나는 보이지도 않지? 어? 늙어서 옆에 가기도 싫고 의사만 아니었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차라리 나한테 직업, 의사면 돈 많이 벌겠다고 대놓고 말하던 남자들이 너처럼 본심 숨기고 쇼하는 놈보단 100배, 1000배 낫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여보, 진짜 오해야. 난 정말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 어린애한테 분위기에 취해서 뭔 말을 못해. 우리는 인생의 한 팀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족이잖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회사 게시판에 올린 그 게시물 좀 지워줘. 인사팀에다 지워달라고 해도 본인만 지울 수 있다고 손 놓고 있다니까. 나쁜 놈들이. 뻔뻔하게 신입사원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불이익은 당하기 싫어?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무례한 같은 인간아.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로 잘린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내규 들먹이면서 나한테 권고사직까지 말하는데 이거는 팀장 자식이 이 기회로 나 자르려는 거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일단 그 게시물만 지워줘. 지금 그 회사 잘리면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 당신도 남편이 백수 되면 좋을 거 없잖아. 너랑 이혼하는 마당에 네가 백수가 되든 거지가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 정도 지나가는 바람 가지고 일 커지게 만들어서 회사까지 잘리게 하면 당신도 유책 배우자 되는 거야. 당신이 이혼 소송이라도 하면 난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어쩌면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구석 없이 오로지 자기 앞날만 생각하니까 저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렇게 뻔뻔한 인간을 그동안 착하다고 믿어오며 결혼 생활을 했던 제 자신을 진짜 마구 두드려 패주고 싶었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죠. 웃긴 건 자기 아들 맞으니까 시모가 아악 소리를 내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때리는 마누라가 어딨어? 요즘 애들은 남편을 아주 지발 아래로 봐. 너도 한 대 맞아봐. 맞아봐.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슬쩍 비켜섰더니 시모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졌어요. 휙 고개를 돌려서 저를 노려보더니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도 폭력을 쓰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졸도하듯이 뒤로 혼자 넘어가더라고요. 놀란 남편놈이 달려가서 시모 붙잡고 엄마 하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참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드라마 찍는 줄 알겠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랑 먼저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나이 드신 엄마가 견디실 수 있겠어? 진짜 너무하다.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부른 거야. 내가 이 집구석에 찾아온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너희 모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은 제가 건넨 종이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팍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합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오고 아주 작정했구나. 자기야,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부탁이야. 나 1년 동안 네가 바람피는 증거 모았어.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비싼 수임료 내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준비할 건데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 나이에 돈 1,000만 원도 없는 데다 백수될 주제에? 난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났고 네가 합의 이혼 싫다고 하면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소송 시작할 수 있어. 위자료 2,000 이상은 청구할 건데 네가 일시불로 줄 능력이나 있냐고. 제가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동안 나 믿고 월급 펑펑 써대고 돈 한 푼 안 모은 게 이제야 후회가 좀 되겠네? 너도 참 바보 같다. 내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았으면 늙어서까지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분수에 안 맞는 호강했을 텐데 말이야. 다 네 잘못이니까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네 좋았던 시절 떠올리며 살아봐. 난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난 절대 이렇게 못 끝내, 여보. 너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 1분 안에 결정해. 지금 도장 찍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한번 이혼 소송 제대로 해볼 건지. 제가 이혼 합의서를 뺏어갈 제스처를 취하자 비굴하게도 종이를 휙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 집에 있던 도장을 찾아서 결국 찍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휙 뺏어서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어요. 차마 제 앞에서는 못하다가 제가 나가니까 뒤에서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깨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그대로 상자에 다 쓸어 담고 다음날 아침 이삿짐 센터 차 불러서 한 번에 시모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웃긴 건 남편 놈 짐은 다 시모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타이밍도 참 기막히게 사람들이 상자를 갖고 나갈 때 시모가 도착해서 현관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어요. 시모가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폰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예, 너 나가고 내가 준석이 엄청 혼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그 여행 가는 것도 돈 안 줘도 되고 나 그 여행 안 가도 된다. 너만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으마. 응? 뒤에서 내 욕하면서 어린애랑 놀아난 남자 받아줘가며 살 만큼 내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 어린 새 며느리 될 여자한테 그놈의 잘난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요. 시모가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시모를 일으켜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었죠. 시모는 어떻게든 밖으로 안 밀려나려고 문을 팔로 잡고 버티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지저분하게 끌고 가볼까요? 그쪽 아들 앞길 생각한다면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동안 가족으로 지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줌마 돈주머니로 생각한 거 아니고요. 아줌마 아들도 못해준 걸 왜 며느리한테 공짜 대접을 그렇게 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하고 기만한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치모는 움직일 기미가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서 한참 쭈그려 앉아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꺼이꺼이 울면서 경찰 따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이 집에 와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울고불고 난리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수십 번 와서 그 짓을 하더군요. 저는 바로 집도 전세 내놓고 다른 아파트 구해서 이사 갔어요. 아참, 병원도 결국 관뒀어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에서 남편이 난리치는 꼴은 보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해서 2천만 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까 싶었는데요. 나이 40 넘어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깟 돈으로 그 인간들과 계속 얽혀있기도 싫었고요. 만약 재산 분할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인간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제 재산만 잡힐 텐데 그냥 그 인간한테 땡전 한 푼도 안 두고 깔끔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끝낸 게 더 낫다 싶어요. 지네들 분수도 모르고 황금오리 배 가르듯이 의사 며느리 지갑 탈탈 털어먹으려다가 아들 반품당하고 지인들한테 쪽팔림과 무시당할 심호 생각하면 나름 통쾌하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시어머니들이 있다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왜 평생 아들한테 받아본 적 없는 효도를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는 자기 집에서 더 귀한 딸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도시에 제 개인 병원을 시작하려고 요즘 직원들도 뽑고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다녀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당연히 전 남편 놈은 생각도 안 나고요.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부모한테 대리효도 따위는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고 딸아이 하나와 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의 얼굴을 하면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놀라울 만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면모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약간 예민한 시무, 그리고 약간 푼수 같은 시부,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까지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박쥐 같은 인간인지 제가 몰라봤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 연애를 할 때 힘든 일을 한 번씩은 겪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있지도 않았고 도리어 굉장히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과 예비시댁 쪽 식구들이 만났을 때 친정엄마는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딸, 너희 시어머니 될 뿐 말이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늙으면 살아온 가정이 얼굴에 기록된다고 하거든. 그런데 얼굴이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신경질적인 표정이야. 너 진짜 괜찮겠니? 말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말에 뾰족뾰족 가시 있는 것이 너 결혼하고 힘들까봐 걱정이네. 그래? 나한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친정엄마의 말에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거 허튼 소리 좀 그만해. 사위들 총각은 성격 좋기만 하던데 뭘. 우리 딸 사랑한다니 무슨 일 있더라도 서로 잘 도우며 해결할 수 있겠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난리야? 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남편 될 사람은 그리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른들이 참 인상이 별로라 걱정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이겨낼게.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들
나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아니셔. 네가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엄마는 영 탐탁치 않는구나. 그런 엄마의 걱정에도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시댁과의 일이 생겨도 남편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연봉이 꽤 높은 상태였어요. 공무원인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일과 직장이 너무 저랑 궁합이 좋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결혼 전에도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물론이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육아는 자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는 이미 가득 불러오는데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애가 생기면 잘하겠다느니 애가 생기면 자기도 달라지겠다느니 그런 말을 연신 뱉어냈지만 실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문제는 정말로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터질 일에 비하면요.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 휴가를 쓰고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직장은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에요. 섣불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저만 손해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도 충분하고. 솔직히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하는 말은 간단했어요. 이제부터 애를 키워야 할 테니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일까지 그만두라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너 애 키우는 게 장난처럼 보이니? 일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 절대 그렇게 못해. 애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난 힘과 시간이 드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바로 퇴직해라. 그게 너한테 더 좋을 일이다.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명망 있는 직장에 돈도 충분히 벌어오는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시모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끝나고야 말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군요. 시모야 평생을 시부의 그림자로 살며 일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솔직히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였으면 저도 당장에 때려치웠겠죠. 하지만 너무 복지도 좋고 저하고도 잘 맞는 직장이었거든요. 굳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직장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시모의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을 받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더 웃겼습니다. 당신도 참 답답하네. 남들은 일 못 쉬어서 난린데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난리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 내가 평생을 가꿔서 일궈온 일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업주부가 내 성미에 맞다면 모르겠지만 난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 밖에서 사람을 만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집안에서 애만 보고 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라고. 당신 인생이 뭐긴 뭐야?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애 엄마.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난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일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도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죠.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를 속이더라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두 달간은 잠잠했습니다. 모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못된 사람들은 아니 생각했죠. 그런데 딱 2달까지였어요. 아이가 3개월가량이 되어갈 때 또 시모의 전화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육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전화였어요. 애 모유는 먹였니? 젖 안 나온다고 분유 먹일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애한테 안 좋아. 애 머리 나빠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집도 따뜻하게 해놓고 시원하게 한답시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애 눕혀놓고 흔드는 기계 같은 건 함부로 쓸 생각 말고 엄마가 안아야 해. 엄마가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흔들리면서 뇌라도 다치면 어떡하니? 또 유모차 같은 건 좋은 걸로 사. 돈 아끼지 말고. 그리고 너 일 그만둔 거 맞긴 하니? 절대로 일한다고 설치지 마라. 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그 이후로도 엄마가 계속 보는 게 맞지. 끊임없이 아이 육아 그리고 제 퇴직과 관련된 간섭이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이더라도 매일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요, 이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와서 돌봐줄 생각은 없으시면서 매번 말로 사람을 채근하며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 탓인 양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 뒤로는 전화도 걸러서 받았어요. 몇 번 받지 않은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애가 귀가 예민해서 벨소리가 날 때마다 깨기 때문에 무음으로 해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가 8개월쯤 되자 점점 저도 힘들어졌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애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함께 있는 게 행복해도 몸이 힘들고 축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시모의 전화 때문에 오기도 생겼거든요. 저렇게 일 그만두라고 하면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좀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래, 네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귀여운 손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매달 돈도 드리고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13개월까지만 봐달라고 했죠. 만 1살이 되면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에 복귀를 하니 정말 좋더군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애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일을 하러 오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더군요. 저만 잘하면 크게 문제 생길 일이 없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멋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한 건지 시모가 제게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이며 한밤중이며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낮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밤 11시, 새벽 4시 일을 하고 있는 시간까지 하루에 20통 넘게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실 때도 있었어요. 나는 걱정이다. 너 이렇게 일한다고 설치다가 나중에 애한테 집중 못할까봐 걱정이고, 네가 돈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알지만 아들만 벌어도 되는데 왜 자꾸 너까지 설치는지.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애나 보면서 내조나 하렴. 너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받을 때마다 이 용건이었어요. 누군가 들으면 굉장히 차분히 타이르는 말투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참 며느리를 쉬게 해주려 노력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는 게 맞는 거다 라며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였죠. 게다가 새벽과 한밤중에 전화해서 그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쯤 되니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한창 잘 자는 남편을 깨워서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애 잘 봐주셔서 포동포동하게 살도 많이 쪘고 와이프 일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 좋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때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용건으로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남편을 깨우니 남편이 울컥하며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잠 좀 자자. 자, 누가 자지 말래? 근데 당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우리 엄마 같았으면 스팸 처리하고 모음 처리하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시어머니잖아. 안 받았다가 또 무슨 잔소리를 어떤 식으로 들을 줄 알고 그래? 불만이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런 시간에는 전화 안 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엄마 하는 말 들었으면 되잖아. 괜히 당신이 일한답시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럼 매달 부모님 용돈 누구 돈으로 줘? 일 그만두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드리지 말까? 제 말에 남편 놈 입이 꾹 다물어지더군요. 아무리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면 뭐해요.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녹록한 곳은 아니잖아요. 둘이 벌어도 쪽박차기 십장인 곳에서 왜 벌이라니. 게다가 애가 크면 돈 들 곳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일을 그만두나요? 제 말에 남편도 맞는 말이다 싶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입만 삐죽거리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했어요. 시모가 잘못하는 거 아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그날 새벽 3시에도 어김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 바꾸지 말라는 말에도 저는 대답 없이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어요. 어머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연락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할 이야기 있으면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좀 하시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사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네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않니? 남의 손에 맡겨놓고 걱정도 안 되니? 남의 손. 시모에게 장모라는 존재는 남인 거였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우리 애를 봐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한 번씩 연락을 해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언제나 바빠서 못 봐준다며 빠져나가 놓고는 입으로 간섭은 얼마나 하시는지. 그러면 어머니가 애 맡아주실래요? 전화만 해서 달달 볶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와이프 직장 그만두는 것도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 다 끝났고 두 분께 드리는 용돈도 아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끊을 테니까 아버지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제가 돈 벌어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아내도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퇴사하라는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한 말을 듣고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가 너한테 시켰지? 그런 말 하라고. 그게 아니고서야 내 아들인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며느리를 잘 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집세고 남편 닥달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제 탓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남편이 힐끔 제 눈치를 봤어요. 조용한 새벽에 소리치는 시모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이야기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맡기시고요. 그리고 제발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확실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나자
드디어 시모는 제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죠.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지만 않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모가 별 문제 없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저를 괴롭히더군요. 며느라가 일도 이제 시작하는 거 보니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쓸모없이 돈만 축내는 딸보다는 아들이 최고야. 아들 하나는 낳아둬야 집안이 편한 법이다. 시부의 남아선호 사상이 시작됐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대에 덜 떨어진 생각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법이죠. 애가 2살이 됐을 무렵부터 꾸준히 시부가 제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었고 육아휴직을 2번이나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물론 직장 사람들 그 누구도 제게 무엇라 하지 않겠지만 제 마음이 미안함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네, 생기면 낳아야죠 하고 건성으로 답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만으로 4살이 됐을 무렵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어린이날로 딸아이가 아주 기대하던 날이었어요. 딸애는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동물원을 일찍 갔다가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동생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날이라 아들 데리고 시댁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저희도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도 볼 겸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날에도 저희끼리 보냈기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온다는데 계속 저희만 안 가는 것도 좀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남자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시부라도 애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놓고 딸과 시조카를 차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어서 와라. 이 할아비가 너 주려고 장난감 사놨지. 자 여기 바꿔라.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러 개 사놨다. 그리고 이것도 받고 할아비가 주는 돈이다. 허튼 데 쓰지 말고 꼭 사야 하는 거 있을 때만 쓰렴. 알았지? 그리고 간식 먹고 싶으면 네 간식 사놨으니까 가서 먹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조카만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난리더군요. 그걸 바라보는 딸도 자신에게 올 장난감을 기대하고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을 사주긴 했지만 사촌 오빠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는 저희 딸은 무시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너도 왔냐? 그래, 둘째는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신경 좀 잘 써달라고 하거라. 집에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도 네 남편이 장남인데 딸랑 딸 하나면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지낼 셈이냐? 내년에는 아들 낳을 수 있도록 힘 좀 써봐. 일만 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대답 대신 딸아이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딸,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래, 잘 쉬다 가거라. 시부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휙 자리를 뜨더군요. 도련님네 가족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어린이날 찾아온 손자에게는 어화둥둥 장난감이며 용돈이며 간식이며 왕창 사다주며 좋아하던 시부가 저희 딸에는 안아주지도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열받은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자 시부가 슬쩍 저를 보더니 제 딸에게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우리 손녀 줄가 외인이라는 말 아냐? 어차피 너는 크면 우리 집안에서 나갈 사람이라 쓸데없이 돈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 와서
어린이날이랍시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옆에서 도련님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형수님, 그러니 아들이라도 낳지 그러셨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으세요. 왜? 그 말을 듣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둘째를 아들을 낳은들 지금 제 안에 있는 딸애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생기지도 않은 둘째를 들먹이는 것도 웃겼고 이 상황을 우스갯소리처럼 넘기려는 도련님의 행동도 정말 무신경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열받아서 상처 입은 딸애를 데리고 시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저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안 올 거야. 남편에게 말하고 친정으로 애를 데려갔어요. 저희 친정은 제 딸이 첫 손주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봐주셔서 그런지 무척 좋아해 주셨거든요. 역시나 좋아해 주셨어요. 장난감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요즘 아이가 좋아하는 예쁜 드레스에 딸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까지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행복하게 웃는 딸 모습을 보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곧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 정말 싫었지만 받았죠. 야, 너희 왜 말도 없이 그냥 갔어? 아버님이 불편해하셔서 빨리 돌아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간다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버이날 평일이라서 어차피 못 오는 거 아니냐? 오늘 어버이날 용돈도 미리 주고 가지. 혹시 손녀한테 한 것 때문에 삐졌어? 어린 손녀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설마 어른이 별 생각 없이 새까맣게 어린 손녀한테 상처를 주실 리 있겠어요? 어버이날 전 못 갈 것 같으니까 남편 보낼게요. 너 지금 네 딸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나한테 화내냐?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있어? 어른이 하는 말에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이유,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 넘겨줬어요. 스피커폰으로요.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장인 장모의 표정이 살벌했으니까요. 남편이 제가 건네는 전화를 받더니 얼른 스피커폰부터 꺼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밖으로 전화기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보던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니? 시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 화는 내가 내야지. 4살밖에 안 된 손녀딸한테 출가 외인이라고 쓸데없는데 돈 쓰기 싫다면서 시동생 아들하고 엄청 차별하셨어.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대놓고 딸 앞에서 딸한테 상처 준 거 나는 못 참아.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제 모습에 친정엄마가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 뒤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눈치를 주며 일찍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눈치 뚝 끊어먹고 친정에서 실컷 애 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애가 자고 있을 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5월 8일 어버이날 시댁에 안 가. 그렇게 알고 있어. 제발 좀 그만해. 아까 그 일 때문이면 당신이 이해 좀 해. 원래 그런 분인 걸 어떡해. 그렇다고 나더러 불효를 저지르라는 거야? 뭔 헛소리야.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해. 누가 그걸 막는데? 딸 낳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손녀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하는 말 아냐. 어린이날에도 손녀딸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는 분들한테 뭘 바라겠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그쪽에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이 나 대신 신경 쓰고 잘해드려. 나한테는 해달라고 바라지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이 제 모습에 눈치만 연신 보더군요. 속이 탔을 거예요.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제 월급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안 간다니 그거부터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5월 8일이 됐고 저는 친정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애 아빠 도착 안 했나요? 그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요. 너는 뭐하고 안 와? 아들이 너 안 와서 용돈 없다고 하던데 어버이날 용돈 100만 원 안 줄 거야?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용돈 100만 원을 왜 저한테 와서 찾으세요? 저도 돈 없어요, 아버님. 아드님 능력 좋은데 아드님한테 요구하시면 되죠. 저한테까지 전화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멀쩡한 아들을 놔두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왜 하셔요? 너 저번에 어린이날 있었던 것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 말에 저는 대답조차 안 했어요. 눈치를 챈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냈으니까요. 시부는 그 상태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대뜸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사돈, 내 하나 물어봅시다. 딸이 용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돈 줬지요? 저희 엄마가 당황한 듯 전화기를 들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저는 엄마 전화기를 뺏어서 꽥 소리를 질렀죠. 아버님,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100만 원 드렸어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주셔서 100만 원도 모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에도 우리 딸한테 돈을 많이 쓰셔서 그만큼 다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드님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무례한 행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얼마 받았냐고 추궁하는 거 얼마나 무례하고 생각 없는 일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결국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욕을 어찌나 하던지.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지. 왜 너희 부모한테만 용돈을 줘? 그리고 무례해? 네가 먼저 싸가지 없는 짓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짓 안 했지.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버이날 챙겨야 할 부모가 4분이나 있는데 저 혼자 다 어떻게 책임지나요? 남편은 남편 부모님 챙기는 거고 저는 제 부모님 챙기는 건데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서 저희 애랑 저희한테 신경 쓰신 적은 있어요? 어린이날에도 어린애들 차별하는 거 보고 기도 안 찼는데 이제는 전화와서 당당하게 용돈까지 요구하시고 필요하면 제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싸가지 없는 짓을 왜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값도 못하고 손녀딸한테 출가 외인이네 어쩌네 애 상처받는 소리만 하는 것도 열받는데 뭐 좋다고 용돈까지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다 됐고 용돈은 이제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 결국 저와 시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남편이 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지만 만약 제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이미 다짐한 상태였죠. 역시나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제게 하소연하더군요. 대체 아버지랑 왜 싸운 거야? 애한테 서운한 소리 했다고 삐진 것 치고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잖아. 나는 솔직히 당신이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래? 나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 그런데 내 딸은? 내 딸이 들어야 했던 그 어이없는 말들은 뭔데? 지금이야 의미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애는 시댁 어른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그 와중에 전화까지 와서 용돈까지 요구를. 내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책임지랬지. 용돈 하나 안 드리고 뭐 한 거야? 요새 나도 일이 좀 있어서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일단 진정하고 부모님한테 갔다 오자. 아버지가 당신이랑 같이 오래. 가서 뭐하게? 욕 얻어먹고 올 거면 내가 왜 가? 난 싫어. 당신이나 가. 나 앞으로 시댁에 발도 안 디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어떡해? 요즘은 그런 집도 많아. 왜 내가 내 기분 잡쳐가면서 시댁에 가야 해? 그리고 용돈 때문이면 더더욱 안 가는 게 맞지. 남편은 화가 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댁과는 이참에 인연을 끊는 게 맞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연이 끈질기게 저와 시댁을 다시 붙여놓더군요.
남편이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합가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저는 경악했어요. 합가라니. 서로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합가라는 말을 하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미쳤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합가해. 나는 절대 못해. 합가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당신이나 해. 이혼을 언급하며 저는 확고하고 정확하게 합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부모님 부양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합가 진지하게 생각해봐.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빽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분명히 합가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편이 저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며 절대로 시댁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들어온다 말도 없이 최소한의 짐만 들고 말이죠. 그것도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짐 정리까지 다 끝내놓고 거실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말을 잃었어요. 왔냐? 배고프니까 어서 밥하거라. 남편은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합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남편 놈이 합가를 하겠다고 시부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뻔뻔하게 짝이 없는 시부의 모습에 저도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까지 제대로 한통속이었던 거죠. 참 믿을 놈 하나 없다 싶었네요.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저희는 이미 친정에서 밥을 다 먹은 상태였고 남편에게 미리 문자를 했어요. 우리는 밥 먼저 먹고 갈 테니 당신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밥도 안 먹고 있다가 제가 오니 밥을 달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이랑 합가하자고.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야, 너 며느리가 시부모 부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아들이 우리 부양하겠다고 했어. 너한테는 선택권 없다. 네가 알아서 우리 수발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디서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이 많아? 시부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듣기 싫은 그놈의 여자 소리, 시대에 떨어진 사고방식.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합가하지 않겠다는 내 말에도 억지로 합가한 거 이혼 사유로 확실한 것 같네. 이혼하자. 그런데 남편 놈이 묘하게 당당하게 굴더군요. 그러더니 폰을 딱 꺼내서 손에 올려두더니 뭔가 조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1억이 송금된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 2번이 더 들어왔어요. 총 2억 원이었죠. 하루 송금 한도가 1억이라 2번에 나눠 돈이 들어온 거예요. 봤지? 아버지가 집 판 돈 우리한테 주신 거야. 당신한테도 절반 나눠주는 거야. 내가 맨입으로 당신한테 부모님 수발 들라고 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합가에 따르는 돈은 주는 게 맞지.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강제로 2억 붙여주고 부모님 수발 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 같더라고요. 돈 2억 때문에 남은 몇십 년을 스트레스에 쩔어서 살라는 게 처지가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그 몇 배를 준다고 해도 저는 결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제 딸 얼굴만 해도 싫어서 질색팔색을 하는데 합가는 무슨 합가인지. 그런데 남편 놈은 제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열심히 착각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더군요. 여보, 이제 합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 된 거다. 알았지?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수발 들 거니까 절반 떼어준 거지. 그리고 당분간 동생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 동생이 또 알면 골치 아파.
남편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도련님은 굉장한 구두쇠이기도 하고 주머니에 한 번 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도 시부에게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랬는데 시부가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보란듯이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켜서 받은 돈을 전부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나 이 돈 필요 없어. 수발 안 들고 싶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여보, 다시 생각해봐. 2억이라고 2억. 부모님만 모시고 살면 2억인데 무슨 소리야? 너나 다 가져가고 너 혼자 부모님 모시면 되잖아.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해? 분명 말하는데 나는 싫다고 했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냥 단순하게 비위만 맞춰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이 난리야? 비위만 맞춰? 방금 못 봤어? 일하고 늦게 온 며느리한테 밥 달라고 삐약거리는 거 못 봤냐고. 거기다 너도 그래. 이 시간까지 부모님 식사도 안 차려드리고 나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게 수발드는 거야? 식모살이지. 제 말에 시부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네가 싫어도 어쩔 거냐? 벌써 돈 받아 처먹었잖아. 네가 우리 모시는 건 당연한 거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차리고 집안 청결하게 유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까지. 그거 안 하겠다고 이혼하면 오히려 네가 위자료 내야 해. 전 돈 안 받았는데요. 지금 그 돈 방금 도련님한테 보냈어요. 아버님, 도련님네 아들 좋아하시죠? 저는 이 집안에서 둘째 낳을 생각 없으니까 이 집안 유일한 아들 손주랑 살면서 평생 노후 보내면 되겠네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죠. 아니, 그 돈을 왜 둘째한테 줘? 너 뭐 잘못 먹었어? 그래, 왜 동생한테 준 거야? 동생이 알면. 내가 도련님한테 이미 설명 다 했어. 아버님 수발 받고 싶어서 여기 왔고 나는 수발 들 생각 없으니까 그 돈 받고 수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수발 들 생각 없으면 아버님한테 돈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태어난 제 말에 다들 한숨을 내쉬며 조급한 표정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다행히 시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억을 꿀꺽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세 사람은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2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시동생에게 문자로 연락을 남겼어요. 아버님네 집 매매금이 4억이었던 것 같네요. 2억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 돈 아버님한테 돌려주던지 아님 받고 시부모 책임지던지 해주세요. 합가하기 전에 이혼부터 할 것 같아서 방금 받은 2억 도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금방 정리될 문제는 아닐 테니 이 인간들이 일찍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틈에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던 시부모 물건들과 남편 물건들이 보이는 족족 모조리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시부모 짐도 아직 다 벌려놓은 게 아니었고 남편 짐도 그리 많은 건 아니었던지라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갈 때쯤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밖에 쌓인 짐과 바뀐 비밀번호에 놀란 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밖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여보, 말로 해, 말로. 이렇게 갑자기 문 걸어 잠그면 어떡하자는 거야? 말?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그딴 짓 저질렀던 거야? 내가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지. 그거 무시하고 돈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수발 들어라 마라 한 건 잘못 아니야? 당신은 진짜 선 크게 넘었어. 난 무조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상의 없이 합가하자며 부모 데려온 당신도 싫고 딸에 대놓고 차별하는 시아버지도 싫고 아침 새벽 가리지 않고 전화와서 간섭하는 시어머니도 싫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보낸다고? 당신 너무하네. 그 집에 들어간 가전이랑 가구 내가 새로 다 해왔잖아. 1,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나더러 그냥 가라고?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당시 있던 헝 가구들은 다 버리고 남편이 새로 싹 다 해왔거든요. 그때 거의 1,500만 원쯤 들긴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당신 부모님 용돈 챙겨드린 것만 해도 1,500 넘을걸? 그래, 좋아. 그 1,500 내가 줄 테니까 내일 우리 회사 앞으로 와. 저는 그 다음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도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1,500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줬어요. 여기 1,500.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돈이니까 아깝지도 않네. 당신이 위자료로 나한테 돈 줘야 하는데 어차피 그걸로 주게 될 거니까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혼 소송 오늘 들어가기로 했어. 앞으로 그 이외의 일로 연락하지 마. 잠깐,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되지. 그 집 전세금도 재산 분할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희 같이 산 기간이 5년이 넘는데 당연히 재산 분할도 해야지. 이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은 했어요. 돈까지 시동생에게 뺏긴 이 사람들이 제 돈을 탐내지 않을 리가 없죠. 저는 그 사람들 눈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 팔랑팔랑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차용증이요. 제가 부모님께 돈 빌려서 그 집 전세금 마련했다는 증거요. 전세 나오면 그 돈 부모님한테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뭐? 그딴 게 어딨어? 전세금이 꽤 커서 어머니한테 좀 부탁했어요. 5천만 원 넘게 현금 거래하면 증여세 내야 해서 차용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집 계약 만료돼서 전세금 나오면 싹 다 친정에 다시 돌려줘야 해요. 사실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그 용돈으로 원금을 차감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세 사람은 입을 틀어막으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너희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애 때문에 다 썼고요. 생활비다 부모님 용돈이다 많이 들어가서 남은 것도 없어요. 예적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남편한테 아직 2억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로 전세나 월세 장만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야, 너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지? 둘째한테 돈 준 것도 전셋집 빚인 거 말 안 한 것도 일부러 그랬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골탕은 당신들이 나한테 먹인 거지. 얼마나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을 하질 않나.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상처 주는 말을 해대질 않나. 합가 싫다고 했는데 쳐들어와서 눌러앉질 않나. 누가 누구를 골탕 먹인 건데요 지금? 말도 없이 들어와서 돈만 받으면 모셔줄 줄 알았어요? 두 사람 모시느니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본인들 앞길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하시고.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직까지 팔팔하시면서 왜 며느리한테 빌붙으려고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며느리한테. 좋아하시는 도련님네 가서 편하게 사세요. 손자 재롱도 보시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저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와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이렇게 화낼 줄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당신이 돈만 받으면 좋아할 줄 알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갈 곳도 없어.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 손으로 거둬. 그러게 누가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 순간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서 넌 나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로 내가 죽어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냐고. 몇 번을 내가 말하고 당신한테 이야기했잖아. 두 분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멀리해도 모자랄 판에 집에 데려오는 짓을. 당신처럼 공감 능력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사니까 죽든 말든 네 알아서 살아. 제발 셋이서 교대로 나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돌아왔어요. 세 사람은 집 없이 결국 시동생한테 갔는데 시동생은 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는 했다는데 오히려 시부모가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합가 안 해도 되니 시부는 2억을 달라 말했지만 시동생도 한 번 물은 돈 절대 주지 않을 인간이거든요. 결국 시동생이 돈 안 주는 바람에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는 남편에게 나머지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남편은 그 돈 중에 일부를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식으로 날려먹는 바람에 결국은 전세 하나도 못 얻고 그냥 월세방을 얻어서 살게 됐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웃기더군요. 제 손에 돈 강제로 쥐어주면서 투발 들도록 만든 사람들이 부양하겠다는 시동생에게 가지 않는 것도 웃겼죠. 왜 안 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두 분을 모시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요양원 보내버리겠다고 했다니 결국은 시부도 시모도 시동생 집에 들어갈 생각도 못한 거죠. 그 상황에 돈은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부모도 화가 났을 거고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까내리는 모양새가 된 거죠. 이쯤 되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부모에게 당한 며느리가 나 하나뿐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력. 동서도 아들 낳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시부모에게 저와 비슷한 일을 당했을 테죠. 그러니 절대로 부양 못한다고 했을 테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다른 데서 안 셀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떨어져 나와 살았다면 제가 그런 꼴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만 살짝 후회돼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 참 가족끼리 별꼴 다 본다 싶었네요. 그래도 잘 빠져나왔으니 제 인생에는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면서 살 생각은 없어요.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딸이랑 속 편하게 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m